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이런 논제들이 나왔을 때 너 혐오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뚫어내지 못하면은요, 갈라치기 이런 거 나오면요, 이거 논제를 앞으로 더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인신공격성 발언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걸 다 그냥 쳐맞아 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요즘은 근데 왠지 혐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약간 이제 지겨워지지 않으세요? 예, 제가 노리는 게 그겁니다. 혐오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다 보면은 그 용어도, 왜냐, 예전에 종북이란 단어가 그랬어요. 사실 종북이란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입니까? 반역자죠, 종북이라 그러면은. 예. 근데 그 단어를 그냥 조금만 틀린 얘기하면 너 종북이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예. 너 종북이지라고 하면서 이념 논쟁을 벌이는 것. 근데 종북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막 진보 쪽 사람들이 그래, 내가 종북이다. 내가 자랑스러운 종북이다. 이 정도 막 희화화될 정도까지 이르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단어의 오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념의 오용이라는 것들도 여러분같이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면은 다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혐오몰이는 저는 반지성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혐오, 너 혐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 종북이야, 너 빨갱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사이즈가 바뀐 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혐오 표현을 연구해 오신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준석은 혐오 표현 개념을 정확히 알아. 그래서 회피 방법을 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혐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평가하시기로는 건국일의 혐오 선동에 능숙한 정치인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아카데미아에 계신 분이라면은 한 기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음주를 하지 않았으나 음주를 했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준석은 혐오여야만 되는 거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거죠. 이준석은 혐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은 건국일의 혐오 운동이 가장 능수능란한 정치인이 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저는 화가 나요. 그냥. 이거는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조롱의 대상이거든요. 이거는 아카데미아에서. 근데 이런 억지 논리가 계속 통용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혐오 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흔치 않다. 문제는 그래서 혐오 표현의 혐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뭐 이런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희한한 논리 나옵니다. 이준석은 혐오를 하지 않지만은 이준석 기사에 보면은 혐오 댓글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이준석은 혐오 선동가다. 이런 것도 많이 달려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싸워 넘겨야 되는 것이, 이래야 이걸 다 넘겨야지만이 우리가 실제 문제의 본질을 토의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예를 들어 전자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혐오자 이런 거 빼고 나면요 굉장히 논의에 범직한 주제예요. 예. 왜냐? 노동자의 파업권 이런 건 정말 중요한 권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노동을 하고 이렇게 보면 노동자의 파업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권한이에요. 그럼 그 노동자의 파업권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되느냐 같은 거는 충분히 다뤄봐야 될 만한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장애인의 이런 어떤 시위라는 것, 그럼 소수자의 권리라는 것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수자의 행위는 항상 정당한가, 뭐 이런 것들은 정말 한 학기 수업을 해도 괜찮을 만한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이 논의가 다 차단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소수자나 약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혐오로 지목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장애인 단체들 간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런 방식을 놓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세기엔 논쟁과 토론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차단하는 것이 싸닫기, 혐오몰이, 갈라치기 몰이 이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혁을 얘기하실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본인은 평생 이제 수사를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사검사는 결국 했던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쁜 사람을 찾아내서 나쁜 사람으로 규정 짓는 거잖아요. 기소, 그게 너 나쁜 사람 낙인 찍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꼭 악인을 찾으세요. 대한민국의 문제들 중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을 박멸하면은 그 문제가 풀릴 것이야 라고 하는 접근법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3대 개혁 얘기하시면서 우리 기억나지만 뭐 연금개혁,
그 다음에 뭐 교육개혁, 뭐 노동개혁 이런 거 다 얘기하셨지만은 항상 수단이 항상 그런 거예요. 연금개혁이라는 게 뭐냐, 노동개혁이 뭐냐, 노동개혁이 뭐냐, 노조 때려잡는 거. 교육개혁이 뭐냐 그러면 사교육 업체 때려잡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개혁이라 그러면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게 누락됐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교육개혁 하시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현우진을 비롯한 여러 강사를 때려잡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사교육 강사들 문제 냈을 때 아마 대통령은 사교육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대전제가 하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얘네는 돈으로 조져야 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보면은. 왜냐 옛날에 사교육 강사들 뭐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있겠죠. 그때 현금으로 막 이렇게 사교육비 주고 이랬을 시절에는. 잘 생각해보면 인간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은요. 현금을 수납할 방법이 없어요. 인터넷 강사인데 어떻게 현금을 수납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를 조지고 다녀야 되는 조지단 표준어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를 조져야 되는 비속어도 아니에요. 조지단 표준어예요. 대기업 총수를 조져야 되는 국세청 조사사국이라는 엄청난 조직이 인간 강사들을 조지고 있었던 겁니다. 카드로 다 결제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 참 중요한 문제인데. 예. 그리고 보면은 저는 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뭔가 타겟을 잘못 잡는 사람도 있지만 해법이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참 정말 유명한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기 죄송하긴 한데 김포공항을 없애야 된다. 예.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은 앞으로 수직 이착륙할 거니까 그 여객기가 사실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드론도 아니고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정치권에서 근거로 사용돼가지고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필터링이 안 돼요.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지적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정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맞닥뜨렸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예시로 이제부터 조금씩 한번 들어볼 텐데요. 개인 택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개인 택시를 여러분이 타시면은 개인자 붙어 있는 게 개인 택시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번호판 개수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별로 번호판 개수를 통제하고 있고 개인이 권리금처럼 번호판을 영업권을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7, 8천만 원 정도 사고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한 2억 이상씩 합니다. 번호판 가격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번호판 가격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자, 얼마 전에 한 5년 전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 카풀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이제 도입되려고 했을 때 택시기사가 60세 택시기사 두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왜 그랬을까요? 카카오 카풀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택시기사들을 욕하는 거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 택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좋은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생각나시죠, 보면은. 왜 택시기사는 급하게 운전을 할까? 왜 택시를 항상 냄새가 날까? 뭐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하시죠. 왜 승차급을 할까? 근데 이런 거는요, 택시기사가 선하고 악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 택시 2달 동안 몰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기인하고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질 텐데 예전에 택시를 대체하겠다 나온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타보신 분 있어요? 예,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있어요. 벌써 한 5년 되다 보니까. 타다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그 타다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 혁신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택시보다 깨끗하고 택시보다 친절하고 더 편해.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논리로 쓰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택시보다 편하고 좋고 근데 택시랑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택시보다는 2배 이상 비쌌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택시는 왜 공급화가 안 될까? 가격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택시가 비싸다고 하면서 4,600원인가요 요즘? 4,800원 이렇게 내고 타지만은 기본 요금만.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있어서 타다는 비싸다고 생각하면 타본 적이 없어요. 타다는 실제로 2배 정도 비쌌거든요. AI가 요금을 정한다? 탄력요금제라는 게 그냥 택시 요금을 따따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에
택시 요금을 2배로 늘리잖아요. 그럼 택시기사와 양질의 택시기사와 좋은 택시의 공급이 막 늘어납니다. 그럼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빼놓고 택시기사 욕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택시기사가 만약에 법인 택시기사라면 기대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맞춰볼까요, 한번? 자, 한 500 될 것 같다. 400, 300, 200, 200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월 26, 한 달에 26일 일하고요. 12시간씩 일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6일을 12시간씩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200 벌 수 있는 사람들. 요즘 한 250 정도까지 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만 올까요? 그러면은 그 저임금을 감내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겠죠. 그러니까 택시 서비스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아까 택시 한 대 운영하는데 보름판 값이 1억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타다는 왜 쌌을까요? 왜냐? 렌터카로 편법 운영을 했기 때문에 1억 투자하지 않고 그냥 돌린 거였어요. 초기 비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싸고 좋은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되었지만 사실은 업권을 침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같이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도 사안을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아마 평생 택시기사 욕할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문제 풀어가는 데 중요한 거고요. 지금 택시기사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해가 400, 500 버는데 무인 택시가 만약에 돌게 되고 그 업권을 인정해주면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택시가 돌아다녀요. 그럼 얘는 소득이 거의 한 1년에 한 1억씩 벌 겁니다, 택시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1억의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얼마일까요? 서울 기준으로 한 3, 40억 할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그 택시 면허 가격이 3, 40억이 되는 겁니다. 자율주행 택시가 됐는데도 만약에 개인 택시 업권을 인정해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택시를 할 수 있게 하면은 3, 40억어치의 가치가 있는 면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카풀로 없애겠다고요? 그러니까 분신하죠. 이런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게 정치인데, 다들 묻어주죠. 왜냐,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택시기사 생각해보세요. 가지고 있으면 3, 40억 되는 건데, 뺏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그럼 경렬 저항해야죠. 의정 갈등,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무수한 직역의 현재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데, 정치권이 안 건드리죠. 왜냐면 답이 없으니까. 네, 골반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신하시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건드리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혹시 22사단 갔다 오신 분 있나요? 예. 네. 저기가 엄청난 곳인데 강원도 동해안 가보면은 거기에 설책 쳐 있고 이런데 해안선이랑 그 부대 그 휴전선까지 해가지고 거의 100km 가까운 곳을 방어해야 되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방어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저기 22사단장 가면은 잘리는 게 일이에요. 노크하고 기술하지 않나, 그냥 넘어서 기술하지 않나, 북한군이 뛰어들고 난리 나요. 자, 100km에 달하는 경계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맨날 욕하죠. 예. 그 뉴스 보면은, 자극적으로 뉴스 보도되면은,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 어떻게 만 명이 100km를 지켜요? 예. 그게 불가능하죠, 그거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서울에서 한 천안까지 구간을 만 명이 지킨다는 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시켜놓고 지금 욕하는 게 대한민국 일상이 된 거예요. 봤을 때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체제 중에서 우리가 한번 재설계한다고 생각했을 때 고민해 봐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치과를 갈 때 보면은 되게 희한한 서비스가 있어요. 여러분 스케일링이 거의 공짜인 거 아시죠? 근데 스케일링을 따지고 보면 치석제거는 굉장히 고급 서비스인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거의 공짜에 갖게 해놨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의료보험 때문에 왜 이렇게 할까요? 보편적 복지 그런 것보다는 약간 선제적 보험 치료를 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웬만해서는 여러분 삶에서 자각하기 전까지 내가 실제로 아픔을 느끼기 전까지 치과 가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험 스케일링에 싼 맛에 끌려가지고 내가 만약 가가지고 치과의사 앞에서 입을 벌린다. 스케일링 받으러 갔는데 치과의사가 딱 봤더니만 너 썩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긁어내기만 해도 치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자각해가지고 만약에 가가지고 보험치료를 받으면은 떼우고 씌우고 별거 다 하면 몇십만 원씩 나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험 스케일링의 장점은 뭐냐면요. 가가지고 입 벌리고 치과 의사에게 주기적으로 입을 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미끼 상품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꽤 대한민국 치과 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잘해보면요. 돈을 오히려 쓰면서 또는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오히려 전체 복지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대통령께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늘리겠다.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40만 원 늘리겠다는 말을 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 많이 나간다 이전에 생각해볼 관점도 있어요. 자, 일례로 우리가 항상 어른들 폐지 죽는 노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 노동력에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생산성을 가지시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폐지 수집을 해가지고 킬로그램 단위로 돈을 받는 거겠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시면요. 이게 그럼 대한민국 전체의 재정상으로 봤을 때 플러스인 행동일까 마이너스인 행동일까요? 뭐냐? 폐지를 통해가지고 한 달에 뭐 3, 40만 원 버신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4, 500만 원 버신다고 했을 때 혹시나 이분이 리역하게 해서 끌고 다니시다가 의료보험으로 이것보다 더 지출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겠죠. 솔직히 하루에 몇백 킬로그램씩 끌고 다니시면은 저 같아도 관절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노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보험 재정에 있어가지고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복지라는 것도요.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돈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든 거죠. 자, 축소사회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축소사회. 예. 21대 국회의원 하셨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님이 이걸 계속 주장해 오셨는데 저는 거의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팽창기에 축소기로 들어왔다.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건국 이래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약 2.8세, 2.9세, 2.8세, 3세 정도 차이 나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때문에. 예, 당연하죠. 예.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 진출 연령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2.8세, 2.9세, 2.8세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재혼 연령은 왜 더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재밌는 통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0년생 남성들, 자 보세요. 2000년생 남성이 33만 2천 명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생 여성이 22만 7천 명 태어났습니다. 33만 대 22만이에요. 네. 위에 2003년생은 또 23만 대 33만이에요. 무려 3대 2의 성비입니다. 초혼 연령 기준으로. 그 말은 2000년생 남성의 3분의 1은 결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통계가 보여주잖아요. 11만 명은 초혼 연령 대비로 봤을 때 여러분이 결혼할 대상이 없습니다. 네.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통계 그대로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 2000년생 남성과 2003년생 4년생 여성은 3대 2의 비율로 모든 곳에 맞닥뜨릴 겁니다. 결혼시장, 취업시장 등등등등.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선 결혼 불가이신 2000년생 남성분들 생각하시기에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국제결혼.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지만은 그럼 국제결혼하면 우리가 보통 접근하는 국가가 베트남, 라오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 만약에 우리가 11만 명 정도 되는 여성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국제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건 솔직히 제2차 베트남 전쟁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남성 입장에서 무슨 대재앙입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겠죠. 뭐 한국 남성이 나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든 빨리 나가셔야 돼요. 나가는 것도. 예. 2000년생이 벌써 25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예. 이제 한 3년, 4년 뒤면 이게 결혼시장에서 펑펑 터질 텐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이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저 말고? 없죠. 왜냐하면 4, 5년 뒤에서 은퇴할 정치인들은 무시하고 가는 게 답이니까. 저는 앞으로 한 20년 뒤에서 정치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 안 하고는 대한민국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1만 명이 1년에 결혼 못하는 사회가 있다? 네, 폭동이 나도 할 말 없는 사회입니다. 그거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저도 답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또 이상하잖아요. 취업 시장에서 3대2의 비율로 만나게 되는데 3대2의 비율로 2000년생과 2003년생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은 시기에 졸업할 테니까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여성계는 끝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남녀동수입니다. 네. 남녀동수. 성비는 현실의 3대2인데 1대1로 뽑으면은 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까? 불공정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이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은 얘기하면은 역시나는 여성 혐오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냐?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누군가는 오히려 대학 졸업하는 사람 수 비율로 뭐 성비를 맞춘다는 뭐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가면은 계속 갈등만 커지는 겁니다. 3대2면 엄청난 성비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이 3대2라는 것이 전국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가면은 거의 남성 여성이 2대1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요. 지방에서는 남성 결혼 불가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자, PC주의가 대한민국에 퍼진 다음부터 PC주의라는 게 이제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정말 저는 이거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은 용어 하나에서 지적 우월감을 찾으시는 분들이